네, 오늘 도움 말씀에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최민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신학기다 보니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입학을 딱 하다 보면 주변의 또래들과 키가 조금 덜 자란 건 아닐지, 비교하게 되죠.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비교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면 아무래도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든지 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권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봄철에 조금 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소아 발달 지연과 저신장인데요. 우선 발달과 성장 이걸 나눠서 좀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 주실까요? 발달은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누워 있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혼자 앉기가 가능해지고 돌쯤 되면 혼자 걷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가 기능적인 능력을 습득하여서 결국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는 그런 과정을 발달이라고 한다면, 성장은 신체가 자라고 생물학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두위가 커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랜 기간 체중이나 키가 변화가 없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밀한 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소아에서 가장 중요한 활력 징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이 발달과 성장일 텐데요. 자, 어떤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발달 지연으로 봐야 되는지 발달 장애로 봐야 되는지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상과 발달 지연으로 나누게 될까요? 발달 지연은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그다음에 사회성 등 각 발달 영역에서 연령에 맞는 발달을 정상적으로 획득하지 못할 때를 발달 지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각 기능들을 생후 언제부터 획득하여 발달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각 발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달을 해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유아에서는 발달 지연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에 독립적으로 보행을 잘 해서 대근육 발달에 문제는 없었지만 36개월에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 초기에는 이런 발달 장애 증상 및 징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인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발달 지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발달 지연과 발달 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발달 장애는 실은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좀 또 너무 강하다 보니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이나 이제 부모님들과 설명을 이렇게 드릴 때는 발달 지연이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고 중증도로 나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발달 지연이 되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발달 지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이의 현재 발달 연령을 생활 연령, 즉 아이의 신체 연령으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달 연령은 우리 이후에 설명드릴 발달 이정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현재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몇 개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연령은 그냥 보통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몇 개월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개월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37주 미만의 미숙아에서는 교정 연령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36주에 태어난 미숙아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아이들보다 한 달 정도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네. 생각하고 그 교정 연령으로 우리가 이 발달 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 지수를 계산해서 보았을 때 70 미만이면 명확하게 발달 지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70과 85 사이에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명확한 발달 지연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그래도 계속 아이의 발달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5 이상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8개월 아이와 6개월 아이에서 3개월 지연은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은데요. 맞습니다. 48개월 아이에서의 3개월 지연일 때는 발달 지수를 계산해 보면 93.7로 매우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개월 아이에서 3개월 지연은 발달 지수가 50이고 이거는 7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발달 지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네. 원령에 맞게 잘 자라고 있나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개월수에는 이 정도 성장이 맞다, 이 정도 가능하다, 이 발달 단계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발달 이정표를 보시면 자, 생후 2개월에는 아이들이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 들기가 잘 돼야 합니다. 옹알이가 시작되고요. 물체나 사람을 따라보기 시작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어서는 뒤집기나 되짚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한 손에 있는 장난감을 다른 손으로 옮겨쥐는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옹알이에서도 자음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무무, 부부와 같은 그런 자음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생후 9개월이 되면 내발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사용하여서 과자를 쥐어 먹을 수도 있고 박수라든지 빠이빠이와 같은 동작 모방도 가능해집니다. 12개월이 되면 이제 스스로 앉기가 명확하게 가능을 하고 또 걷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시기에 걸음마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연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습니다. 검지로 꾹 눌러서 장난감들을 조작할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와 같은 한 단어, 발아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4개월이 되면 두 발을 동시에 떼어서 뛸 수 있는 두발뛰기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다면 24개월에는 그냥 한 단어만 말하던 것을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물, 줘, 네, 저기, 가 이런 식으로 두 단어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48개월에는 한 발로 뛰기도 가능하고 우리가 가위와 같은 도구 사용도 좀 더 가능해지게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어제는 뭐 했어? 와 같이 과거 시제도 사용할 수 있어지고 또 협동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같이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기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발달 이정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옹알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또 다를 텐데 이게 조금 느려진다고 해서 완전히 발달 지연은 또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발달 지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24개월 친구가 한 3, 4개월 전에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는 아직은 명확한 발달 지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땐 좀 지켜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8개월인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발기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9개월이나 이 정도의 지금 발달 연령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는 발달 지수가 거의 50에 해당해서 지연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바로 치료에 또 이렇게 개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실 이 부모 마음에서는 발달 지연을 인정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네. 것 같고요. 뱉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달 지연이 판단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병원을 내원하시는 그 자체가 부모님들께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발달 지연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좀 보면 먼저 크면서 점점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빠도 늦었고 또 첫째도 좀 늦었으니 또 우리 둘째는 결국은 좀 늦지만 따라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네.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가족력이 좀 있어서 아빠도 늦고 첫째도 늦었으면 좀 늦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마냥 좋아질 거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기다리기엔 다소 좀 위험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36개월까지는 기다려봐 네. 라고 하는 말씀들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6개월이 지나서 36개월 정말 1일에 병원 내원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기에 맞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필요하겠습니다. 주변 아이들과 비교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이 빠른 친구들도 있고 또 발달이 느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이들과의 비교는 정확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SNS에 실은 아이의 발달이나 뭐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극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아이는 너무 늦는 것 같은데 하고 화들짝 오시기도 하십니다. 네. 하지만 정말 진료실에서 체크를 해보면 아이가 발달 지연이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육아 선배들의 조언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또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아이의 발달 지연을 관리하고 또 검사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이제 영유아 검진이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영유아 건강 검진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좀 제공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까지 포함하여 총 11회 시행을 합니다. 이 안에는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해서 사회성까지 중요한 발달 영역들에 대한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별 검사이다 보니 목표는 6세 미만의 우리 전체 영유아 중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발달의 평가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 그 영유아들을 구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건강 검진에서 뭐 언어의 심화 평가 권고를 이렇게 받는 경우라든지 또 추적 관찰을 조금 요함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 평가를 위해 큰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데요. 그 결과 하나 가지고 너무 놀라서들 내원하시는데 일단은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의미지 아이의 발달 지연을 지금 확정지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유아 건강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우리 아이의 발달 지연이 의심이 됐을 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서 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죠. 이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병력 정치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달 지연은 가족력이나 출생력, 과거력 매우 중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달력인데요. 네. 발달력은 아이가 뒤집기를 언제 했는지, 독립적으로 걷기, 그러니까 걸음마는 언제 했는지, 말은 처음 언제 했는지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아이의 근긴장도가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또 아이에게 뭐 경직이라든지 그런 이상 반사들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들을 하게 되고요. 발달 검사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걸어보라고 하든지 두 발 뛰기를 좀 해보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아직 걷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침대 위에서 뒤집기가 가능한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앉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발달이 지연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한 발달 정밀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 있어서 원인 정밀 평가를 시행하진 않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인 정밀 평가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평가를 진단을 내리시잖아요. 발달 지연이다, 발달 장애다 이렇게 진단이 딱 나왔을 때 이걸 부모님들께 좀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애에 대한 좀 부정적인 선입견도 시선도 있고 하니까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도 교수님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듣기 두려워하시는 네. 그런 어떤 질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실은 유병률도 상당히 높고 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도 진료실에서 그런 특징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부모님들께서 그 질환 자체에 대해서 뭔가 우리 아이가 그 질환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느껴져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네. 그 이해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달 장애라는 단어 자체를 좀 꺼내기가 좀 힘들어서 약간 돌려서 말하시는 편이시겠네요. 결국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네. 그 앞에 이제 다른 친구들에서도 많이들 나타나고 있고 치료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련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아이가 발달 장애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들 놀라시죠. 당연히 충격이 크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발달 진단 과정 살펴봤는데요. 근데 아이를 살펴보면 개개인마다 다 다른 성장 속도를 지니기 마련이잖아요. 누구는 걸음만 좀 빠른데 네. 말은 더디다거나. 그래서 좀 더 정밀한 평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발달 정밀 평가는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성, 그리고 자조 능력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연령 및 발달 상황에 맞는 표준화된 검사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원인 정밀 평가는 발달 지연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있을 것 같거나 지연의 정도가 심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그다음에 뇌 MRI, 유전자 검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재활 치료 이전에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 정밀 평가를 빨리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연령별로 나타나지는 발달 단계들 살펴봤는데요. 뭐 대근육, 소근육 등등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이런 게 좀 보여지면 적신호다라고 짚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6개월까지 뒤집기가 안 된다. 이거는 대근육 발달의 적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2개월에 우리가 보통 안정적으로 이제 앉고 내발기기도 하고 뭐 잡고 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잘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12개월 정도부터 시작은 하지만 18개월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데요. 네. 18개월이 되었는데도 혼자 걷기가 좀 어렵다 한다면 이거는 대근육 발달에 지연이 있다고 보고 이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4개월에 우리가 두발뛰기나 머리 위로 공 던지기가 가능합니다. 36개월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 오르기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또 소근육 같은 경우에도 있죠. 뭐 모래놀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우리 소근육 발달의 적신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지금 쥐기가 안 된다. 24개월에 보통 스푼 사용이 대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전혀 스푼을 쥐지를 못하고 사용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한다면 이런 것도 소근육 발달이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어 발달 같은 경우도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옹알이가 전혀 없다거나 12개월까지 제스처를 전혀 하지 않는다. 또 지금 현재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단어 발화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적신호입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에 두 단어 이상의 조합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언어 발달 지연을 의심해보고 정밀한 평가를 시행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어 발달이 늦어지면 좀 사회성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사회성도 그렇고 뭐 인지 능력도 그렇고 음. 같이 막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영유아나 이제 있어서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 단독 그냥 그 언어 지연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어나 사회성이 같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언어 지연이 주대로 있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 사회성도 조금 더 같이 늦게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12개월인데 깍꿍놀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 부분은 척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24개월인데 신체 부위를 전혀 모르거나 아이가 36개월이 되었는데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인지 발달의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부터 아이를 이렇게 불렀을 때 이렇게 아이가 바라보는 호명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나 아빠랑 떨어졌을 때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네. 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분리불안이 12개월쯤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다면 이런 거는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18개월이 지나 호명 반응이 너무 명확하게 떨어지고 특정 물건에 집착을 하거나 특정 동작을 너무 반복하거나 또 제한돼서 어떤 관심사가 있다 이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좀 면밀하게 진찰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의 발달 지연과 저신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인 언어. 통계적으로 인구의 약 5% 정도는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아이의 언어 수준이 또래보다 1년 이상 뒤처진다면 단순히 늦되는 것으로 넘기기보단 언어 발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어떤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셨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영유아 검진을 받았는데 언어와 인지 능력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이가 몇 개월인가요? 36개월입니다. 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출생 당시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던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언어 발달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주변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단어밖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언어 발달 장애는 소아의 발달 장애 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5에서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언어 발달이 늦는 이유 중 하나로 조음과 음운 장애가 있는데 특정 자음이나 모음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 아이는 신체 연령이 36개월인 하나로 현재 언어 발달 연령은 18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정밀 평가를 위해서 언어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이의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증진을 위한 언어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인 언어. 아이의 언어 발달 상태나 조음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 평가와 청신경 검사, 심리 검사 등을 실시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입이나 혀에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나거나 신경계나 근육에 손상이 발견될 경우 협진이 필요하기도 하다. 최근에 아이가 이제 두 발 동시 점프가 가능해지고 있나요?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해요. 네. 계단 오를 때 네. 아직은 도움이 좀 필요한 상태죠? 손잡고 이제 걷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려고는 해요. 네.
아이가 네. 최근 들어서 또래들 관심도 보이고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일까요? 네, 전보다는 또 전에는 혼자 놀고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서 장난감도 같이 이제 또 주고 이제 같이 놀고자 하고 있어요. 네. 발달 지연이란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처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다. 이 아이는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전반적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입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의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재활 치료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발달 장애는 최소 만 3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대한 인내심과 가족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언어 발달 장애는 학습 장애는 물론 대인 기피나 성격 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함께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신장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발달 지연에서는 뇌가 36개월까지 가장 유연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반면에 방치했을 경우에는 추후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중요한 소통 언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치료의 디딤돌이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어릴 때 시작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성장과 발달의 골든타임. 꾸준한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이 소아의 발달 지연과 저신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발달 지연으로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어떤 수술을 해서 어디 환부를 도려내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부모와 함께 동반되잖아요. 이제 많은 아이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경우가 가장 좀 보람이 있으셨을까요? 아이들이 좀 늦기는 하지만 오늘 첫 발을 띄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매우 늦었지만 엄마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료일이 아닌데도 예약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너무나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또 그래도 무엇보다 또 제가 항상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는 발달 지연, 아이가 아픈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들, 형제자매라든지 부모님들이 겪는 고충도 너무나 큽니다. 실제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발달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가면서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온 가족이 좀 더 탄탄해지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볼 때 매우 보람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발달 지연이 늦어질 경우에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지금부터는 아까 살펴봤던 발달 지연의 적신호, 이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발달 지연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근육 발달 지연에서는 대근육 발달 촉진이나 정상 패턴을 획득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1대1로 맞춤형 운동 치료를 시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 기능적인 전기자극 치료나 기구 치료 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근육 발달, 인지 발달, 시지각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일상생활 동작 수행,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 치료, 일상생활 동작 치료, 인지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이나 표현 언어의 발달이 지연이 있는 경우, 또 발음의 문제, 즉 조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언어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성 발달 지연의 경우는 놀이 치료나 사회적 기술 훈련과 같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니까 수용 언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옹알이가 조금 늦어도 수용 언어가 발달이 좀 괜찮은 상태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용 언어가 뭘까요? 수용 언어는 쉽게 설명하면 아이가 말귀를 얼마큼 알아듣냐인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없지만 아이에게 여기 기저귀 가지고 올래? 라고 했을 때 네. 아이가 그 얘기를 알아듣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거나 아.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네. 수용 언어는 크게 지연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도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추후에 다시 평가를 해본 다음에 뭐 치료를 진행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발달 지연과 저신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할까요? 키가 같은 연령 또 같은 성별의 표준치에서 300분위수 미만인데요. 쉽게 설명해서 또래 아이들 100명이 있는데 아이가 키가 3번째 미만이다 하면 그거는 저신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적 저신장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 속도가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의 성장 속도의 2500분위수 미만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1년 동안 키가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 성장 속도가 6cm 정도는 자라야지 우리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성장 곡선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cm 미만 자랐다면 성장 곡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저신장을 좀 의심해봐야 한다 하는 증상, 징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 의심해봐야 한다. 첫 번째, 같은 성별의 또래 친구들 평균보다 한 10cm 이상이 작다. 네, 이런 경우. 또 반에서 키 순으로 앞에서 항상 1, 2번이다. 네. 같은 사이즈의 옷을 2년 이상 입고 있다. 이런 경우도 저신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체중도 잘 안 느는군요. 맞습니다. 아. 네, 태어날 때 체중이 2.5kg 미만이면서 현재도 여전히 키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체질적으로 정말 늦게 크는 아이인 거거든요. 네. 실은 부모님도 늦게 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 우리가 뼈 나이를 체크를 해보면 현재 나이보다 뼈 나이가 늦게 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춘기도 늦습니다, 보통. 그런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성조숙증도 늘어났고 네. 또 사춘기가 그래서 너무 빨라서 성장을 갑작스럽게 종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영양이나 수면이 잘 채워지지 않아서 늦게 클 수 있었던 아이라도 또 성장이 네. 그만큼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항상 주기적으로 키를 체크하고 또 조금 많이 그러니까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것 같다 한다면 네, 병원 내원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성장판이 늦게 닫힌다, 군대 가서도 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판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언제 닫히는 건지. 키는 몇 살에 멈추냐 하면 대략적으로 남아들은 뼈 나이가 만 16세경 그리고 여아들은 뼈 나이가 만 14세경 정도의 성장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 뼈 나이는 신체 나이는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건데요.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성호르몬이 증가가 되면은 우리 성장판에 있는 연골이 딱딱한 뼈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골이 뼈로 변한 것을 다쳤다. 네. 성장판은 뼈가 자라나는 장소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관절과 직접 연결된 긴 뼈의 끝부분에 있는 어떤 골단 연골을 성장판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들은 본인 키가 다 이제 다 큰 경우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랄까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산식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원래 예전에는 부모님 키를 이용한 예측법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공식만 따르자면 모든 형제들의 키가 다 같아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이유는 유전적인 예상 키보다 이제 우리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입니다. 뭐 영양이나 수면, 또 뭐 사춘기가 언제 왔는지, 다른 질병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키 예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흔하게 우리가 이제 부모 키를 이용해서 유전적인 예상 키를 측정을 해볼 때는 이제 목표치 키라든지 이런 걸 좀 정할 때 참고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장 곡선 상의 어떤 추이를 이용해서도 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연령에 따라서 키 성장을 어느게 따라가는지 보여주는 성장 곡선인데요. 키를 주기적으로 재면은 이 곡선상에서 어느 지점을 따라서 키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곡선상의 추이를 보자면 최종적인 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대략적으로 이 지점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골 연령, 즉 뼈 나이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 연령이 만약에 몇 세라고 나왔다면 뼈 성장이 100% 완료되었을 때는 예상 키가 몇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실은 어느 한 가지만 보진 않고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런 식으로 뭐 키 예측을 해본다고 해도 또 성장 배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어느 정도 클지는 정확히 유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좀 아이의 키를 많이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뭐 밥 잘 먹이고 네, 가장 우유 중요한 게 먹어라. 맞아. 네. 칼슘, 잘 또 자라. 잘 자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성장은 현재까지 유전적인 영향이 50%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유전적인 영향은 어쩔 수 없다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키 성장의 3대 요소는 수면, 운동, 영양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하루 동안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 양상을 본 그래프인데요. 성장 호르몬이 높이 치솟을 때가 하루 동안에 지금 보면 운동을 할 때도 높이 치솟고요. 또 숙면 중일 때도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적으로 실은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가 조금 저신장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된다면 또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저신장의 경우에는 어떤 진단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병원에 내원을 하면 기본적인 이제 성장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생력, 그다음에 또 어떤 질환이 있진 않았는지 과거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춘기 평가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사춘기가 조기에 일어나면 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 평가, 그러니까 성 발달 평가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혈액 검사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성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주에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런 인자들은 현재 어느 정도 수치가 이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분비돼서 오히려 조숙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호르몬 분비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뼈 나이, 뭐 성장판 네. 같은 경우, 골 연령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손 또는 팔꿈치, 무릎이나 발목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쉽게 사용하는 부위는 손입니다. 옆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의 엑스레이가 있고 닫힌 상태의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네.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손바닥 뼈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손가락 뼈 자체들도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네. 이 검사는 입원해서 보통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끔 자극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시간 단위를 두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저신장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만 진행을 하고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추, 우리 몸의 중추가 실은 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뇌 MRI도 검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저신장의 성장 치료일 텐데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근데 실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는 한 가지의 옵션일 뿐이고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가 무조건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도가 너무 쏠리면서 우리 성장 호르몬 결핍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뭐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네. 있어서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물론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고 또 다른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아닌 경우는 여러 성장에 중요한 다른 요소들은 잘 채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는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이고 사춘기가 되기 전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6개월 이상 투여를 해야 되고요. 매일 저녁 자가로 주사로 이제 피하 주사를 맞아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 정도로 해서 그 시점이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은 자라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 시기쯤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다른 어떤 성장 호르몬의 결핍증이 있는 경우는 진단 즉시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성장과 관련돼서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영양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데 너무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은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챙겨서 해야 되고요. 또 소아 비만이나 성조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발달 지연과 저신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아의 발달과 성장에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이 아이를 키울 때 양육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주 양육자의 우울증은 소아의 언어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자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아이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 또는 ADHD와 같은 행동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울증이 있다 보면은 아이와 놀이나 상호작용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들의 우울증 치료도 같이 설명드리고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언어 발달은 원래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느리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언어 발달 지연의 유병률은 남자아이들에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말수가 적은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래보다 사용하는 단어 수가 적으면 언어 발달 지연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표현 어휘 수도 언어 발달 지연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2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아니면 또 4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수가 200개 미만이다 하면은 우리 언어 발달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장 치료와 함께 성조숙증의 경우 호르몬 치료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지연 치료는 같은 종류의 호르몬 치료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원래 분비되고 있는 성장 호르몬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제조된 성장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이제 투여해 주는 거라면 조숙증 치료, 그러니까 성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누구에게나 효과가 나타난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경우는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의 효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발달 지연과 저신장에 관련한 오해와 진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자폐가 있는 아이와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구분이 어려운데 이 자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언어장애가 나타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중증도에 따라서 발화가 전혀 없는 무발화에서부터 문장 발화까지 가능한 다양한 그런 중증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다면 문장 발화가 가능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화용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용은 대화, 주고받고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한 질문에 대해서 그 맞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향어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그냥 의미 없이 따라하는 건데요. 잘 이렇게 언뜻 들었을 때는 이 아이는 참 발화를 잘하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적으로 질문을 따라 말하는 반향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구나 줄넘기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장기에 하면 좋을 운동이나 피해야 할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교수님? 농구나 줄넘기는 점프성 운동이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많이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부위에 과도하게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기에는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소아 발달 지연과 저신장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발달과 성장은 네모다. 교수님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발달과 성장은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달과 성장이 모두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발달 지연과 저신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단기간에 치료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길게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초반에 너무 달리시면 안 된다. 네, 그렇고 또 중간에 지치다고 중도 포기하셔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힘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지지해주는 가족분들의 힘도 너무 중요하고 또 저희 의료진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발달 지연과 저신장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요. 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하면서 끌어드릴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 발달 지연과 저신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재활의학과 최민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